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이 영수회담이 갑자기 됐던 가장 큰 이유가 총선 결과가 너무나 어마어마했고 야권 범야권 192석이라는 그야말로 총선 참패, 대패 그 결과를 가지고 지지율이 대폭 하락하면서 최저치 23%를 찍은 날 그날 그쵸. 전화 통화를 통해서 영수회담을 대통령이 직접 제안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민의를 좀 겸허히 수용하는 차원에서 뭔가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는 태세 전환의 태도가 보여야 되는데 갑자기 조직 개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압수수색이 다시 또 시작이 됐고요. 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그 사건, 뭐 증인 신청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고요. 법률수석실, 민정비서관 뭐 계속 실제로 조선일보 오늘자 보면 민정수석의 김주현 전 법무차관,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 뭐 이제 이름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검사 출신들이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전국을 도대체 아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저도 아침 교관 보도를 보고 왔는데 그 법률수석실, 그 민정수석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름은 네. 이름도 설왕설래 보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네. 민정비서관을 지금 신설한다는 게 요치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공직기관과 뭔가 법률비서관을 총괄할 수 있는 네. 수석을 둔다는 건데 그 지금 그러면서 보도 일부를 보면은 사정 기능은 우리 정부가 초반에 약속한 대로 빼겠다는 주장이 담겨 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왜 검찰 출신이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문에 봉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정 기능을 뺀다면 굳이 검찰 출신이 올 필요가 없는 건데 지금 거명되는 분들은 대부분 다 고위 검찰직, 쉽게 말하면 검사장을 지냈던 분들이거든요. 아까 네. 김주현 전 대검찰장도 마찬가지고 박찬호 광주지검장도 마찬가지고 두 분 다 검찰 내에서는 일을 잘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하간 고위 검찰관 출신입니다. 그 말 그대로 다시 원천적으로 돌아와가지고 수사기관 초심자가 왜 적임자여야 되는지는 설명이 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어떤 오해를 하게 되느냐, 모두 발언에서도 세게 맞았잖아요. 여러 가지 특검이라든가 검찰 수사라든가 진행되는 부분이라든가 심지어는 뭐 또 다른 조사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방비하기 위해서, 방어막을 치기 위해서 이런 대비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계속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탈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민정수석실의 기능은 친인척 관리입니다. 사실은 우리 가족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반에 주장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뭐 장모를 둘러싼 의혹 제기와 공소가 제기돼서 뭔가 재판이 확정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민정수석실 기능을 복원한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주변을 감시할 수 있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중요한데 그 기능에 대한 또 얘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개편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라면 이렇게 상식적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자꾸 뭐 천공 문제 계속 제기되는데 이천공 씨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우리가 뭐 정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이분 이름 안 나오도록. 아니 의정 대화하는데 본인이 왜 인터뷰를 해가지고 내가 의사들을 만나겠다 이런 제안을 왜 하는 겁니까?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이게 정리하겠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 계속 나오는데 제2부속실 설치해서 그 문제 야권에서 문제 제기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대통령실 안에 특별감찰관 임명 딱 해가지고 내부에서 문제 없도록 정비하겠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자 민정수석실이 될지 법률수석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정 태풍을 의심하게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네. 김은지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버티기에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4월 19일 아까 이제 영세담을 제안했던 그날에 대한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그러니까 그 4월 19일이 4.19 이제 맞아요. 행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전날 기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대통령이 4월 19일 핵 기념식에 나가서 야당 대표들과 같이 사진을 찍을 것인가였거든요.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조국 대표, 이준석 대표 이렇게 줄줄이 억지로 만나야 되는 네, 상황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이 사진 너무 재밌겠다.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궁금증을 가졌는데 그거 안 만나려고 2시간 먼저 갔나? 대통령의 선택은 일찌감치매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식 행사를 안 갔거든요. 맞아요. 그 정도로까지
오후까지 야당 파트너를 만나지 않고 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왜 오후에 바뀌었냐? 결국 말씀처럼 한국갤럽에서 최저치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게 무서웠던 것이라고 보고요. 대통령은 결국 관리해서 버틸 수 있는 수준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 네. 문제이기도 하고 본인의 문제 의식인 것 같은데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법률 수석실을 만들어서 예. 버티고 관리하는 모드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네. 한 25에서 무너지지 않을 정도만 되면 요 된다. 정도만 유지하면 되고 그다음에 국회의석이 일단 100석을 넘었기 네. 때문에 탄핵은 막았다. 그리고 국회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세게 관리해서 일종의 이제 친정 체제 같은 걸 구축해 가지고 3년 버티면 된다. 이런 생각인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네. 그 법률 수석 이제 몇몇 후보군 몇몇 언론 보도 나온 걸 보면은 예를 들면 김주현 전 대검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법 연수원 기수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18기예요. 그러니까 감이 안 올까봐 좀 설명을 드리면 구수한 윤석열 대통령이 23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5년 선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같이 근무할 때 상급자로 근무해서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사실 김주현 전 대검차장 제가 뵌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서울중앙지검 MB정부 때 3차장을 했어요. 그 3차장 검사가 뭐냐면 검사장 바로 밑에서 특별수사를 보조하는 자리입니다. 중간 간부예요. 그러니까 바로 제일 높은 사람 바로 밑에 있는 간부입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재경지검장 쉽게 동남 북서 중앙까지 예. 포함해서 그런 검사장들의 기수가 훨씬 낮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기냐면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면 누구라고 검명은 안 하겠지만 현직 검사장이 예. 이분이 3차장 할 때 부장 검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차장 검사한테 결재판을 갖고 들어가려면 부부장이나 부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검사도 아니신 분들이 지금 검사장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연수원 기수가 높은 사람을 지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은 뭐 기강 잡기나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죠. 법조 서초동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런 한동훈 우리 전 비대위원장 네. 법무장관 지내 몇 기인지 아십니까? 몇 기예요? 27기예요. 그러면 김주현 차장하고 비교하면 뭡니까? 뺐으면 보면 거의 10년 차이 납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무부 장관 몇 기입니까? 박성재 법무장 17기예요. 예. 그러니까 17기, 18기를 지금 이 상황에 23기 윤석열 대통령이 등용한다라는 것은 예. 뭔가 좀 이렇게 예. 그립감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분들이 과연 수락할까도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 법률 수석이 아마도 구하기 네. 어려울 것 같은 것이 아. 예전에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마지막에 정부 말미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판단 미스로 인해 가지고 재판에 넘겨지는 참혹스러운 일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 법조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도 명쾌히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임기는 많이 남았지만 사실상 현상 자체는 뭔가 누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권에 몸담그는 문제를 굉장히 신중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적임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야, 이게 네, 잘못 들어가면 네. 감옥 간다 이런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 그리고 대통령실이 검찰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딱 놓고 관리하겠다고 시작을 한다면 검찰 조직처럼 일사불란하게 상명하복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근데 네. 이제 천준호 의원 어제 제가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대목이 뭐였냐면 참모들이 참 일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뭘 듣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더라. 그러니까 뭘 좀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그걸 좀 귀담아 듣고 이런 면이 있구나. 그럼 이렇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런 그러니까 상호 간에 교통하는 스타일의 의사소통이 아니라 혼자 막 얘기하는 스타일이어서 그 참모들이 많이 힘들겠구나. 그 어려움을 공감하게 됐다는 네. 거예요. 어제 저희 방송에 나왔던 박성태 실장 증언에 따르면 네. 대통령이 말하기를 워낙 좋아하는데 심지어는 앞에 사람이 졸고 있는데도 말씀을 하신다라는 진짜? 증언을 들은 적이 있다라고 정말요?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아니, 저희도- 정말 말하는 걸 앞사람이 좋아한다. 졸고 있는데 계속 저희도 어제 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나오셨는데 네, 방송에서 말하시기를 네. 그러니까 자기가 법무장관 할 때 검찰총장으로 만났잖아요. 네. 자기 만나서 무용담을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고 판사 출신이잖아요. 예. 근데 그 무용담이라는 것들이 뭔가 보면은 그 피부로 와닿는 부분을 판별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건데 네.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본인도 이제 네. 대화에서 네. 그런 경험이 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얘기하는데 삼풍백화점부터 성수대교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거 언제 다 지나가겠어요. 네. 그리고 법률수석실 혹은 민정수석실 관련해서 또 하나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여튼 지금 명분상으로는 근데 저희가 지금 분석했던 이런 속내가 있지만 이걸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보니까 명분상으로는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법률수석실 이런 식으로 꾸리면서 무슨 민심을 좀 청취하겠다고 하는 건가라는 의아함이 들고요. 네. 민심 청취하려면 이제 기자회견을 하거나 야당 파트너를 자주 만나면 된다. 사실 그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가닿지 않는 민심이라고 하는 게 가깝거나 편한 사람의 민심이 아니라 불편하거나 잘 가닿지 않는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기자회견을 더 자주 하던가 해야죠. 그리고 야당 대표를 만나던가요. 예. 그리고 첨언해서 하나만 더 네.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가 수석이야 뭐 비서관 행정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그 비서관실에 비해서 이미 지금 법률 비서관실이 몸집이 크다는 거예요. 행정관이 맞습니다. 많다는 네, 거예요. 네. 그것도 한둘 많은 게 아니고 많이 많다는 거고 그런 네. 상황에서 만약에 수석까지 되면 네. 결국은 그게 메머드급 수석실이 되고 네. 국정 현안을 리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민심 청취 기능을 빌어서 법률수석실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한테 쓴소리할 사람이 리딩을 해도 모자랄 판에 뭔가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하는 사람이 누군가 수석으로 와서 그 민심 청취를 하고 이끈다고 한다면 결국은 나머지 국정 후반부도 불보듯 뻔한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우려되고 걱정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비서실장이든 정책실장이든 다 이제 형해화되고 하여튼 뭐 그 대통령실의 핵심은 법률수석이 돼가지고 대통령하고 왕수석 되는 거예요. 왕수석이 또 네.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모든 이제 권력의 핵심이 이제 그 법률수석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조국 대표가 어제 뉴스하이킥 출연을 해가지고 법률수석 신설은 김건희 여사 관리 안 하고 검찰을 통제할 목적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나요? 그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충분히 좀 의심이 되는 것들이 있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어떤 기수상의 문제들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 아니고서야 말씀하셨던 공약을 깨면서까지 해야 될 일인가라는 네.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사정정국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데 어제 EBS 압수수색 그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은 처음 들어본다고 박지훈 변호사 네. 어제 저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해 가지고 검찰 측 증인이 155명이었대요. 근데 이게 410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재판 언제 끝날까요? 세기의 재판이 될 것 같습니다. 410명? 다 불러서 다 불러야 되잖아요. 다음 대선까지는 안 끝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야, 보면. 네. 다음 대선까지 이 재판 안 그 끝내겠다. 양승태 재판 기록 깰 가능성이 있겠네요. 양승태 재판도 엄청 길어져가지고는 네. 이제 겨우 1심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야,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참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반면 생각해보면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증인이 많다. 그 얘기는 결국은 그 원래 아시겠지만 검찰청사에서 한 번 부른 사람들을 재판에 또 법정에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도 그런 그 이재명 대표의 불리한 증인들을 굉장히 많이 불렀을 가능성이 높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검찰청에 반 조서에 그런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 상황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양측이 굉장히 팽팽하게 혐의를 두고 다투고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네.